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오늘은 교육자를 위한 융의 도움말이라는 짧은 강의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실은 이것은 제가 조만간 한 유수 연구소에서 하게 돼 있는 특강의 내용을 미리 리허설 삼아서 한번 제가 녹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대중을 위한 강연 내용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한데 딱히 그 융심리학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학계의 교수님, 박사님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의 내용이라 융의 이론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교육계에서 융의 이론이 어떤 뭐 시사점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많이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짧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교사 교육자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 또는 예비 교사들을 그 훈련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사 교육 과정에서 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좀 짚어보기 위해서 융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매우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좀 쉽게 융에 접근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융 심리학이 이게 학계에서 그렇게 주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학계에서는 비주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계는 과학의 원리를 좇아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냐 또는 반박이 가능한 것이냐 부인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그 기준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융심리학은 거기에 잘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계 학계에서는 비주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매체에서는 융심리학 그리고 또 심층 심리학이 상당히 그 많은 그 인지도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사이코 같은 것은 결국은 심층 심리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굉장히 증폭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는 자신 내면의 엄마 컴플렉스한테 사로잡힌 것인데 또는 다중인격 그 장애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잘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벌이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나의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그 상상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소프라노스라는 그 미드인데 미국의 드라마인데 이것은 제가 뭐 아는 분들한테는 계속 그 소개를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작된 미드 중에서 평단의 평가도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성도 높고 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런 미드로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주인공인 남자분은 얼마 전에 뭐 타계하셨습니다만 이게 소프라노스가 그 뉴욕의 마피아 가문이에요. 근데 그 마피아 대장인 두목인 그 대머리 아저씨께서 갱년기에 들면서 미묘한 심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정신분석가를 찾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잃어버린 그 자아의 내면을 탐색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뭐 다 봤는데요. 나온 지는 꽤 됐죠. 뭐 10여 년 이상 지난 그런 미드이기도 합니다만 다시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 프로이트적인 뭐 정신분석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서구에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제가 그 수업에서도 여러 번 그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것인데 Dangerous Method라는 위험한 방법이라는 영화고요. 뭐 제가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비고 모텐슨의 마이클 패스벤더의 그 저기 키라 나이틀리죠, 여배우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융의 관계, 역사적인 그 만남, 이것에 대해서 그린 영화에서 열연을 해주셨는데, 프로이트하고 융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굉장히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도 우리의 내면의 심층을 모험하는 것에 그 함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명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기는 없고 본 분은 그렇게 많이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영화도 있고, 또 올해도 새로 나온 영화가 이게 있어요. Freud's Last Session이라고 붙어 있죠. 이거는 지금 프로이트하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 쓰시고, 그리고 기독교 영성을 그 변론한 지성인으로서 유명한, 그러니까 이분은 유신론자입니다. 루이스하고의 만남을, 가상의 만남을 그린 시나리오, 뭐 소설이 있어요. 제가 그건 읽지 못했는데 그것을 그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시청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다지 평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워낙 명배우들이 열연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심층 심리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영화들에 의해는 심층 심리학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대중들한테 이제 널리 퍼져 있고, 학계의 인식하고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의 심층 심리학과 프로이트와 융에 대한 그런 인지도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서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MBTI는 거의 뭐 대중화를 넘어서 보편화가 된 자기 인식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만든 이 MBTI라는 도구 또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융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것 또한 학계에서는 주류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성격을 측정하는 이 도구 안에 문제점이 많아요. 신뢰도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학자들은 그다지 그렇게 존중하지 않지만 굉장히 대중한테 어필하는 요소가 있어요. 일단 나를 내향형하고 외향형으로서 구분해서 보게 될 때 전에 몰랐던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또 내가 친한 사람, 배우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현상학적으로 실존적으로 이게 유용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용성의 이면에는 이 MBTI 검사를 좀 남용함으로써 자기 이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해에 고착되는, 하나의 평면적인 자기 인식에 고착되는 폐단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언제 틈이 나면 이 MBTI의 그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뭐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MBTI도 널리 퍼졌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또 BTS가 과거에 융심리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그 가사에도 그 융심리학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페르소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BTS가 소개한 융심리학의 그 입문서, 미국 학자가 쓰셨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입문서가 굉장히 또 많이 팔렸어요. 실은 저는 융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융의 한국융연구원에서 출판한 전집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구했고, 국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구해서 책이 꽤 있거든요. 뭐 수십 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BTS가 광고한 융의 그 개설서가 나왔을 때 제가 얼핏 보고 글쎄 나 모르겠다 했는데 저의 딸이 굳이 그것을 사더라고요. 꽤 비싸 보이고 꽤 두꺼운데 그거 꼭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BTS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책까지 사더라고요. 사서 별로 읽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펼쳐봤는데 글쎄 잘 번역서라 그런지 머릿속에 쏙쏙 이렇게 잘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층 심리학과 융 심리학의 내용이 일반 대중들한테, 그리고 한국인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학계의 취급과는 달리 왜 대중한테 어필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융의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MBTI의 이 감각, 사고, 감정, 직관이라는 이 인식의 사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각각을 생각해보면, 이건 융의 설명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눈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동원해서, 저기 뭐가 있다라는 것을, 포착하는 것이고, 생각은,
아, 저거는 의자다라고 알아맞추는 게 사고이죠. 근데 감정은 저것은 마음에 들어, 기분 나빠,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융심리학에서는 나름의 판단 기능입니다. 근데 직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저 의자라는 물체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것이냐,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것을 직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간단히 말해서 이 사하 기능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인식의 세계에서는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는 감각하고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는 그건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을 채택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인 인식의 발전을 위한 재료를 삼는데, 그러나 감정과 직관에 의해서 포착한 수집한 자료들은 배제해요. 그것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객관성 결여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주관성이 너무 침투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인식은 감정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하고 주관을 떨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고적 이후로 지금까지 진화를 통해서 번성해 오면서 일상의 삶에서 감각, 사고, 감정, 직관을 늘 다 사용해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중시하는 것하고 무관하게 인간은 이 뇌 기능을 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하고 일상과의 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양의 그 학자들이 그 반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Science explains what the matter is. 그 물질이 무엇인지 과학은 잘 설명해 주는데, but not what matters. 그러나 뭐가 진짜 중요한지는 얘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저기에 어떤 그 물체가 있고 그것은 어떤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세포 단위까지, 그리고 그 안에 그 원자 단위까지 그 현미경을 통해서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그런 건 다 잘하는데, 그래서 저게 도대체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쓸모가 있는 것이야. 내 삶에서 저걸 갖다가 쓰면 뭐 도움이 돼? 이런 것은 설명을 잘 못 해준다는 이런 그 비아냥이 여기 담겨 있어요. 또 비슷한 말입니다. Human beings want to know what matters.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가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Not simply what that matter is made of. 그러니까 저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원자, 분자 분석하고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필요한지 뭐 이런 것을 알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 있는 인식의 도구이고 영역이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일상의 삶은 과학에서 주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괴리를 채워줄 방법으로 19세기 말 이후로 20세기 초반까지 독일의 에드문드 후설이라든가 그 후예인 마틴 하이데거 등등을 통해서 현상학적인 개념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고, 현상학은 쉽게 말해서 어려운 얘기지만 개인의 주관을 타당한 관찰 자료를 이렇게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감각적인 그런 측정에 의해서 자루 잴 수 있는 것 이외에 내가 뭘 느꼈는가, 그것도 중시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 그 느낀 게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그 자료들도 함께 수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에서 이성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 감정, 직관도 중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 통합해서 우리의 상황과 삶과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런 그 철학이 계속 발동에 걸려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뭐 메를로퐁티라든가 볼 리쿠에르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또 덧붙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사회과학에서도 질적인 연구가 양적인 연구 이외에 질적인 연구도 굉장히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구 방법론이란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에서 질적 연구, 현상학적인 그 자료를 중시하는 이런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상학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직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심층 심리학적인 이런 시도들이 무조건 그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근거가 취약한 비과학이다라고 그냥
외면할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옹호하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어떤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나름 종합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국은 주관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인 연구가 여기서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심층 심리학을 통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알미나 가르침을 얻는 것에 그 합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자료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쉽게 말해서 개별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목적이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느냐 하는 사례예요. 케이스 스터디예요. 이 케이스 스터디는 결국은 질적인 연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또 타계하신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틱나탄 스님이 저희 프랑스에서 그 플럼 빌리지라고 하는 그 명상 단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 뭐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듣고 이분한테 왔더래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온 한 교수가 틱스님을 뵀더니, 틱나탄 스님을 뵀더니 틱나탄 스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틱나탄 스님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랬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틱나탄 스님이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에 대한 책을 쓰지 마시고 교수님 당신에 대한 책을 쓰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고승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냥 평범한 한 학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틱나탄 스님의 이 말씀이 자극을 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저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효험은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그 효험은 무엇이냐? 뭐 저 자신과 더 사이가 좋아진 것이죠. 저를 더 많이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이가 안 좋은 저의 부분이 내면에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경감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존경하는 틱나탄 스님의 이런 조언을 빌어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이야기가 오늘의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뭐 자세하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라는 사람은 한 평범한 개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삶에서 목적이란 것을 이렇게 손에 쥐려고 뭐 시도를 해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쥘 수 있게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케이스 스타디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신은 융의 자신의 그 정신의학자적인 환자를 돌보는,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분은 통계적인 자료로 세상을 이해하신 분은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연구에 자신을 바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를 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케이스로서 중시하고 연구 재료로 삼았었고, 뭐 그런 정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신탁. 그게 그냥 너무 통계적으로 모든 자료가 모여있는 중앙에 말하자면 그 정상 분포에서 벗어난 저 끝에 있는 아웃라이어 같은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떼어내버리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신탁 하나하나를 유의미한 케이스로 삼는다는 말씀이라고 보겠어요. 뭐 제 경우도 뭐 제가 뭐 뛰어나거나 뭐 특별한 아웃라이어라거나 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유의미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펼쳐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틱나탄 스님이 자신에 대한 책을 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제 공부 분야에 대해서 썼습니다만 여기 죽음과 친해지는 삶이라든지 그리고 융심리학이 밝혀준 추억 속 만화의 비밀 등등에서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를 이제 열어 제치고 제가
안 보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낱낱이 분해해서 보면서 와 나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치는 과정들을 제가 공부하고 글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제가 뭐 알게 된 것은 뭐 이를테면 옛 말씀을 가지고 드리자면 뭐 이런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로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전문적인 학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제가 그 전문가로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그 성취를 이룬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덕꾸러기가 효자된다는 말씀은 나이를 먹고 부모님이 노인이 되고 그러는데 여전히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천덕꾸러기다. 뭐 이런 그 세간의 관찰을 근거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덕꾸러기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은 부모가 사랑했겠지만 별로 이렇게 잘해주지 못한 정성을 기울이지 못한 그런 자식들을 천덕꾸러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왜 남아있느냐? 그래서 왜 효자, 효녀로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그 수발을 들고 그러느냐? 심층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랑을 계속 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어른들이 중장년이 된 어른이 사랑을 달라고 실제로 표면적으로 조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무의식의 그 진짜 심리는 아직도 부모한테 받고 싶은 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부모 곁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머물면서 계속 조르는 것이에요. 재산 더 주세요. 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 왜 엄마 아빠만 맨날 이래요. 그럼 뭐 시비 걸고 싸우기도 하면서 계속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를. 못 준 사랑을 마저 주세요라는 게 무의식적인 진심이다란 말이죠.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한테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훌훌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만큼 받아서 아쉬운 게 없어요. 무의식에 여기에 남아있는 그 원망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개체가 돼서 엄마 아빠 빠이빠이 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를 펼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행을 중시하는 이 한국적인 그런 문화에서 볼 때는 이 과연 나의 자식들을 사랑을 듬뿍 줘서 이런 독립적인 개체를 꼭 키워야만 되는지 회의가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자식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키우는 건 당연히 아니죠. 궁극적인 자식 양육의 목적은 독립시키는 데 있다라고 전 굳게 믿습니다. 결국은 효자, 효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을 만든다면 그게 성공한 양육이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한 어른이 된 나의 자식이 그 성공으로서 나한테 효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옆에 와가지고 수발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것만이 효행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주면 좋긴 하지만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내 자식들이 뭐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데 더 이상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 충분히 꿋꿋하게 서서 잘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효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결국 제가 이걸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생애에 걸친 인격 성장에 있어서 무의식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의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면에 무의식이 있어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그 채워지지 않은 그 애정 욕구를 채워보려고 계속 부모 곁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자식들이 의도해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의 욕구가 그들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내 주인이 내 내면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층 심리학에서는 이런 측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것을 저는 주로 융 공부를 합니다만 프로이트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드리자면, 프로이트의 무의식과는 대체로 이렇게 그 해수면에 떠 있는 빙산으로 얘기를 하죠. 빙산의 일각만이 바다의 표면 위에 떠올려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전체 인격 중에서 의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의식해서 내가 판단하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의식이 내 삶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밀어붙이고 이끌어오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것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중장년 지나서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는 사람들은 다수가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과연 나의 이성적인 결정과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나의 내면의 힘이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여온 것인지 이건 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면의 무의식에 내가 그 쌓아놓은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어렸을 때의 기억 이런 거 다 거기 다 들어있다라고 보고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저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외면하고 홀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상에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상의 경험과 사건들을 다 유의미하게 이해해서 내 것화해가지고 내 내면에 장착하고 살지를 못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의도적이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건너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내가 충분히 느끼지 않은 감정들, 내가 느끼기 힘들어했던 무서웠던 감정들, 판단들 이런 것들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쌓여 있는 것들이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름의 인격이 돼버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휘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뭐 천덕꾸러기 얘기에서는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이 내 내면에서 컴플렉스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계속 나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우리의 그 성적인 억압 그리고 생물학적인 공격성 같은 것이 또 저 무의식에 많이 잠겨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욕이라든가 공격성 같은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을 억압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말하면 통제고 관리인데 그렇게 산뜻하게 통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 쌓여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을 휘두른다는 얘기죠. 그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휘둘림을 인정하고 내 무의식 안에 들어가서 쌓여 있는 것들을 볼 결단을 내리는 사람하고 아니면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살려는 사람하고는 삶의 양상과 질에서 많은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래서 식의 탐험을 하기로 결정했었던 사람이라 심층심리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결을 가진 얘기로서 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뭐 다른 제 책 그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해설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말씀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뭐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평생 동안 종교는 멀리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가 돼서 종교성을 중시하고 종교에 심취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런 것을 하게 되냐 하면 자신을 다 살아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보면서 자신은 있는 대로 그냥 가능하면 다 써보고 싶은 내면에 내장된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심층심리학에서는 보거든요. 특히 융심리학에서요. 과연 그 살아낼 것들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프로이트 심리 얘기하면서 그 무의식에 쌓여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명작을 보면 스크루지가 평생 굉장히 인색하고 괴팍하고 그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만 살다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확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펼쳐보지 못했던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까요? 타인을 볼 수 있는 안목, 타인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돼서, 그래서, 구두쇠가 굉장히 호인이 되고,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영화를, 버킷리스트 같은 영화에서도, 미국의 이 할아버지들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동안 못 해본 온갖 모험을 다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외면했던 사람을 용서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린 죽을 때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하냐 하면
융심리학의 무의식관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해 보면요. 아까 프로이트하고는 다르게 융심리학에서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처럼 우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솟아난 섬처럼 개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이건 저 사람이고, 이건 또 다른 사람, 다른 섬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은, 프로이트의 그 빙산의 비유처럼 의식은 해수면 위로 조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표면을 페르소나, 대사회적인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의식이 여기 바다 밑에 잔뜩 잠겨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인은 이 무의식 안에 어딘가 도사리고 있을 텐데 이 자기는 나의 전체 인격의 주인입니다. 무의식, 의식 다 통틀어서 이것의 주인을 자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이고 대상일 것이에요. 과연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의 중심이고 진정한 나의 주인이라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말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움직임이, 기운이, 욕구가 저 내면 무의식에서 자기로부터 뻗어나옵니다. 그 욕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다 살아보라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를 다 살아봐라.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못 살아보는 나를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융심리학에서 보는 그 전체 인격과는 이 섬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럼 저것이 지구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는 우리들이 개인들이 다 함께 통해 있습니다. 그것을 집단 무의식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각각이 다 떨어져 나온 독립된 원자가 아니에요. 각 개인이 원자가 아니에요. 그 개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신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잖아요. 동일한 조상들로부터 다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신심리학적으로도 물려받은 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융심리학의 커다란 그 전제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생물학에서 발달되고 있는 후성 유전학을 보더라도 그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흔적 이런 것들도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속속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리고 그 생리적인 이런 것들만 육체적인 것만 우리가 유전을 받는 게 아니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정신적인 것들도 저 태국적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융심리학의 주장이고 그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 창고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집단 무의식의 명령이 나한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나의 확신.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융 자신이 말했습니다. 융은 정통적인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도라고 말하긴 어려워도요. 그러나 현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화, 제도 종교화하면서 놓치게 된 사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그것을 되살려야 된다는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러나 현대 특히 고착화된 제도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던 분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신학자 중에서 융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기독교를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종교성을 꼭 논하자는 게 아니라 내 알량한 에고로 내 의식으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내 깊숙한 곳에 진정한 주인인 자기 또는 거기에 명령을 내리는 신, 하느님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이것은 나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의 에고, 얄팍한 자아를 내려놓고 그보다 더 큰 나를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쉽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저도 이 개념을 계속 마음에 담고 내면화해서 생각한 게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늘 까먹고 삽니다. 늘 까먹고 얄팍한 에고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확신을 융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저의 제가 알게 된 이런 가르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저 스스로는 늘 그냥 까먹을 뿐이죠. 아까 보여드린 MBTI를 또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해서,
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그게 자신을 다 살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향으로만 사는 사람은 죽기 전에 외향이 한번 되고 싶은 것이고, 사고로만 세상을 본 사람은 T형이요, F적인 그런 측면으로 세상을 또 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홀대된 열등한 면을 되살려 보고 싶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써보고 싶고, 그래서 더 전체적인 인격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욕구가 저 밑에서 자기한테서 계속 발사가 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융은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신앙심이 있어요. 저도 특정 종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을 대극의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분석 심리학에서는, 융 심리학에서는 이넨티오드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넨티오드롬이는 한국말로 하면 변절, 개종, 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변절은 좀 부정적인 말 같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이 외향이 돼버려요. 사고가 감정이 돼버려요. 감각형이 직관이 돼버려요. 그동안 안 쓰던 것이 겉으로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오게 되는 그런 대극의 전환이에요. 이게 일어나요. 이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에고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진정한 주인만이 아마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일 것이에요. 이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저의 전체 인생을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글을 쓰면서 여러 번 조감해 봤을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성찰을 해 봤을 때, 저의 경우엔 이넨티오드로미가 3, 4번 이상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내향인 사람이지만, 그동안 계속 안 써봤던 외향이 갑자기 부숙 튀어나와서 저를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주로 사고형으로 살아오지만 갑자기 감정의 힘이 저를 완전히 그냥 휘어잡고 저로 하여금 그전에는 못했던 그런 감정적인 열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이넨티오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내향이 외향으로 바뀐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홀대됐던 열등했던 외향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저로 하여금 좀 더 전체적으로 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제가 거기에 그것을 따라서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이, 그런 계제가 좀 지나면 다시 외향은 밑으로 내려가서 열등의 위치로 가고, 원래 이제 내향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 홀대하고 보지 않았던 자신의 측면을 살려내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것을 결국은 자기 전체로서 살게 하는 전인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죽기 전에 자신을 한번 다 써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 에고의 욕구가 아니에요. 무식, 의식 다 통틀어서 저 깊숙한 내면의 자기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써본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걸 꼭 써보고 싶어서 안 하던 짓을 죽기 직전에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인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전인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만의 개성을 꽃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개성을 꽃피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융의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실현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만의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꽃을 피우려면 나를 다 동원해야 돼요. 즉 전인적으로 나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넨티오드로미는 개성화를 위해서 나를 촉구시키는 그런 내면의 그런 추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성화를 융심리학도 그렇고 많은 신화학자와 심층학자들이 영웅 신화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고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희 세인트 조지가 용을 퇴치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라든가 뭐 헤라클레스의 영웅의 신화 이런 것들 다 아실 테고, 동양의 한국에 이제 바리대기의 여성 영웅의 신화도 있습니다만, 영웅 신화란 것은 수백만 년 이상 그 이전서부터 내려오는 인류가 가지게 된 이 세상 현실을 대하는 대응 방식을 압축해서 초월적인 이야기로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영웅신화의 요체는 무엇이냐면, 지금 동굴 속에서 그 혈거인들이,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데 동굴 안에만 있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근데 밖에는 검치호랑이가 돌아다니고 태풍이 불지 몰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먹을 걸 구해와야
나랑 내 새끼들이랑 그 우리 무리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려움과 위험과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뭘 구해오는 것 자체가 이 영웅 신화의 그 원형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인류가 살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개개인한테는 그 영웅 신화의 원형이 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계속 그 사람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나는 영웅이 전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매우 중시하는 한국융연구원의 원장이시고 한국융학회의 태두이신 이부영 선생님 하신 말씀을 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꼭 헤라클레스 같은 페르세우스 같은 세인트 조지 같은 영웅이 꼭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순이형 신화에 나온 것처럼 매일 참고 조그만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불굴의 의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의 영웅됨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내가 개성화를 이루는 길이고 이것이 나의 자기 실현을 가는 길일 것입니다. 뭐 융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부영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은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쪽으로 작동이 걸려서 그쪽으로 나아가도 그것을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삶으로 탈선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겠죠. 따라서 한 개인이 내가 자기 실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접하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새롭게 세상과 인간을 보게 된 관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육 철학자 존 듀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육적인 경험, educative experience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교육적인 경험이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경험해서 더 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교육적인 경험이거든요. 그것은 나의 개성화로서 나를 밀어붙여주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의식적으로 개성화의 길로 유의미한 매일매일의 경험을 쌓아가는 삶으로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요. 자기 이해가 더 확장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 어려운 삶에서 늘 감각적인 즐거움만 맛보는 행복을 껴안고 살 수는 없어요. 행복은 선물 같은 것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이에요. 나의 행위의 부산물과 같은 결과 같은 것이지 내가 행복을 손에 쥐려고 한다고 그게 내 손 안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삶은 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게 개성화를 의식하고 나의 개성화의 달성을 위해서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만의 소박한 영웅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알미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미 사실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특강에서 이 얘기를 길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융 선생님의 이런 말씀은 그냥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융은 자신의 학식과 그 인식, 깊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에 환자들을 끼워 맞추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자 한 명이 오는 것이 새로운 우주입니다. 새로운 발견이라고 봤어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학식과 이론과 학문 체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낭만적이거나 인도주의거나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상식이에요. 인간의 학문은 일천합니다. 아직 세상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우주처럼 넓어요. 왜냐하면 학문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사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정신의학자로서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융하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존 듀이도
우리가 교육적인 전문가가 된다고 그 전문가의 식견으로 어떤 이론적인 틀, 방법론적인 틀 안에 학습자를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배우는지를 교육자는 늘 그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그 각 학습자 한 명 한 명의 초점이 맞춰진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꿈을 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각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영웅신화의 노정에 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의 개성화, 자기 실현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교육자로서의 자세 또는 부모로서의 자세를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겸허가 더 중요해요. 나는 아직 모르는 인간을 오늘 또 배운다라는 자세로 나의 교육적인 직무 또는 나의 부모로서의 자식 양육의 그 길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를 보다 나은 차원으로 가이드해 줄 것이라고 안내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수로가 되겠죠. 컷.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